여러분, 아직도 아시아의 중심 언어가 일본어 아니면은 중국어라고 믿고 계십니까? 3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거대한 착각이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밀라노 조직위가 일본, 중국 양국을 공식 언어에서 전격 탈락시키고 선택한 것은 오직 대한민국의 한글과 AI였습니다. 2.8초 만에 14개의 언어를 완벽히 처리하는 한국의 독보적 기술력 앞에 현장에 급파된 중 관료들은 아무런 반박도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일본어와 중국어 발음조차 한국 AI가 본토 기술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 전 세계에 증명된 것입니다. 자국어 주권마저 한국의 추월당해 초토화된 열도와 대륙의 굴욕적인 상황, 그 통쾌한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클라우스 호프만입니다. 저는 유럽에서 국제행사 총괄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고 밀라노에 있는 오래된 이탈리아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는 다른 위원들을 천천히 둘러보면서도 제 마음은 매우 차분한 상태였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밀라노 동계 올림픽 안내 시스템에 어떤 아시아 언어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자리였죠. 저는 이런 회의를 30년 넘게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어떻게 끝날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어가 첫 번째, 중국어가 두 번째가 될 것이고 형식적으로 한 가지 언어를 더 검토하는 척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점심을 먹으러 갈 겁니다. 국제회의는 늘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올림픽 게임을 3번, 세계 박람회를 2번 조직해왔습니다. 그 모든 행사에서 일본어는 늘 아시아 언어 중 첫 번째였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 결과였죠. 일본은 G7 국가였고 올림픽을 이미 3번이나 개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제 규모는 컸고 문화적 영향력도 전 세계에 퍼져 있었죠. 국제 표준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일본어가 먼저라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이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20분 안에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붐비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가고 싶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짧은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쓴 젊은 분석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곧 모두의 시간을 조금은 낭비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인지 약간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해온 시스템에 도전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그녀의 제안이 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지 차분하게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 역시 자리에 앉은 채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회의를 빨리 끝내고 다음 일정으로 가고 싶어 했죠.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자의 하루 일과로 돌아가면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제 앞에 놓인 안건 서류를 훑어보니 3번째 항목이 표지판과 안내방송을 위한 아시아 언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했고 명확했으며 별다른 논란이 생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했지만 사실 거의 적을 게 없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분석가가 조용히 목을 가다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에서 자료를 열어 화면을 돌려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죠. 그녀는 헨리 여권지수라는 자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동안 크게 신경 써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지수는 비자를 미리 받지 않고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수를 기준으로 여권의 영향력을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 있게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상식처럼 들렸지만 올림픽 안내 언어 결정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화면에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지도는 여러 색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초록색은 한국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거의 전 세계가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석가는 한국 시민들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188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을 다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럽 전역,
아메리카 대륙 전체,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부분이 초록색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여행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지역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석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한국 시민의 60%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국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니 대략 3,200만 명 정도가 언제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중 어느 날이든 국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석가는 그 숫자를 잠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비교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여권 보유율은 겨우 17%라는 설명이었습니다. 17% 대 60%.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안드레아 비앙키가 자리에서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관광 행정 전문가로 수년 동안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해온 동료였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니 머릿속으로 무언가 계산을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갑자기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가벼운 기침 소리, 종이가 스치는 소리만이 들렸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석가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 앉은 뒤 제 쪽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펴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상황은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다뤄야 했습니다. 저는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곧 실제 여행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권을 만들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집 서랍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올림픽 준비에서 중요한 건 여행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문해서 돈을 쓰느냐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내 시스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방문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리고 일본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G7 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일본은 도쿄, 나가노, 삿포로에서 올림픽을 3차례나 개최한 나라였습니다. 국제적 위상은 이미 충분히 입증돼 있었죠. 반면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규모의 시장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다국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한된 예산은 더 많은 방문객이 기대되는 언어에 집중해야 했고, 그건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을 위한 중국어, 그리고 1억 2천만 명의 부유한 시장을 가진 일본을 위한 일본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명확하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런 논리는 제 경력 동안 수백 번 사용해왔고 언제나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에 기반했고 국제 관행에도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아 비안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는 동계 스포츠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대부분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종목에서는 강하지만 다른 종목 전반에서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었죠. 그는 동계 스포츠 전통이 더 깊고 관광시장 규모가 큰 국가의 언어를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이 유럽 도시에 가져오는 소비 효과와 일본 관광객들이 보여주는 고급 쇼핑과 호텔 이용 패턴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시장은 분명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안드레아의 주장은 관광 경제에 기반한 실용적인 설명이었고 저는 그의 지지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입장을 형성하고 있었고 다른 위원들도 그 흐름에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테이블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고 회의는 제가 예상한 방향으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위원회 의장이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어는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기고 일본어와 중국어를 확정된 언어로 진행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추가 검토라는 말이 사실상 그 안건을 조용히 옆으로 치워두겠다는 뜻이라는 걸요. 그 순간 한국어는 실질적인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의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다음 달까지 세부 실행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류와 서류철을 챙기기 시작했고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몇몇 위원들과 악수를 나눴고 젊은 분석가에게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발표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분명한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동정심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이 정책 결정을 좌우해서는 안 됐습니다. 데이터와 논리가 판단의 기준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데이터와 논리는 기존의 언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밝은 밀라노의 오후 거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안드레아는 제 옆에서 어디에서 점심을 먹을지 이야기하고 있었고, 우리는 30분 뒤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먼저 호텔 방으로 돌아가 포트폴리오를 내려놓고 메시지를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밀라노의 오래된 거리를 걸으며 고대 건물과 현대적인 상점들을 차례로 지나쳤습니다. 마음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회의는 예상대로 흘러갔고 오랫동안 작동해온 시스템을 지켜냈습니다. 적절한 질서가 유지됐고 30년의 경험이 다시 한번 저를 올바른 판단으로 이끌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밀라노의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갈색 가죽 노트가 펼쳐져 있었죠. 수십 년 동안의 출장과 이동을 함께한 탓에 노트는 곳곳이 닳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40년 전에 적어둔 기록이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페이지 맨 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8년 9월 서울 올림픽. 그때 저는 20대였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한 뒤 첫 국제 업무에서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시기였죠. 김포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향해 걸어가던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은 단순했습니다. 작다는 느낌이었죠. 도쿄나 다른 주요 아시아 도시에서 봤던 것들에 비해 모든 것이 작아 보였습니다. 공항 터미널은 낡아 있었고 바닥 타일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벽 일부에서는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도 보였죠. 천장에 매달린 표지판 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가 가장 위에 가장 큰 글자로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일본어가 또렷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 한쪽 가장 작은 공간에 한국 글자가 있었습니다. 한글이라고 불리는 문자였죠. 마치 형식적으로 나중에 덧붙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의상 추가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듯한 배치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배치가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도쿄의 나리타 공항을 다녀온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바닥을 가진 거대한 터미널이었고 모든 것이 새롭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규모와 분위기를 갖춘 공간이었죠. 그와 비교하면 김포공항은 다른 시대에 속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세대쯤 뒤처진 곳이라는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노트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한국은 성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언어적 지위는 절대 일본어의 대표성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 문장을 쓸 때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열심히 따라오고는 있었지만 언제나 주도하는 쪽이 아니라 뒤따르는 쪽에 머물 나라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덮고 호텔 창문 너머로 밀라노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장을 적은 뒤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제가 그때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전 세계에 휴대전화와 자동차, 텔레비전을 팔고 있었고 한국 음악과 영화는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와 온라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위계 질서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1988년 김포공항의 표지판 보드가 기준이었습니다. 일본어는 항상 위에 있었고 한국어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를 30년이 넘는 제 경력 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무렵, 저는 두오모 근처 레스토랑에서 안드레아 비안키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와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가볍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드레아와 저는 지난 15년 동안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해왔습니다. 그는 관광 경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방문객의 지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이런 문제에서 그의 판단을 신뢰해왔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안드레아가 계속해서 전날 회의에서 나왔던 데이터로 화제를 되돌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여권 보유율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 이탈리아보다도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인구의 60%가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단순히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여행이 이미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말했죠. 저는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의 규모와 그들이 가져오는 막대한 소비력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40명으로 구성된 중국 단체 관광객 한 팀이 40명의 개별 한국 여행자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 관광은 숙박, 식사, 쇼핑이 모두 포함된 상품을 이용하고 일정도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도시 입장에서는 관리하기도 수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레아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예전처럼 확신에 찬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근 중국이 단체 관광 비자 규정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해외 단체 여행을 조직하는 것을 이전보다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었죠. 이는 우리가 과거처럼 중국 단체 관광에 계속 의존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계획하고 예약하는 개별 여행자들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그런 개별 여행자 비중이 높은 나라처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행정가 특유의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아는 항상 돈의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고, 만약 소비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면 그의 생각도 그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설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를 나눠냈고 안드레아는 관광 수요 예측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준비해야 할 회의가 있다고 말했고 우리는 악수를 나눈 뒤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쪽이 불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안드레아는 전날 회의에서 분명 제 편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언어 위계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 입장을 지지했죠. 하지만 이제 그는 의심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권 보유율과 여행 패턴에 관한 데이터가 그의 생각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몇 가지 통계가 30년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시스템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하자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기술팀 내부 보고서 긴급 검토 필요였습니다. 메일을 열어 읽기 시작하다가 커피 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보고서는 밀라노 올림픽 공식 티켓 판매 사이트의 접속 기록을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술팀은 어떤 국가의 이용자들이 사이트를 가장 많이 방문하고 실제로 티켓 구매로 이어지는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별, 국가별로 세분화된 자료였죠. 아시아 지역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14억 명에 달하는 중국보다 겨우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한국에서 더 많은 방문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동계 올림픽 역사도 훨씬 긴 일본보다도 한국의 접속수가 높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일별 접속 패턴을 보여주는 그래프와 표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한국의 IP 주소가 꾸준히 사이트를 방문해 경기 일정을 확인하고 티켓 잔여 여부를 살피며 경기장 정보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구경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구매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기술팀은 한국 이용자들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사이트 방문을 실제 티켓 구매로 연결시키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밀라노로의 여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숙소를 알아보고 일정을 짜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내려가면서 배가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한 인공지능 회사가 조직위원회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공지능 음성 안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싶어 했고 기존 다국어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 테스트를 요청했고 조직위원회는 공정성과 개방성을 이유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연 일정은 지금으로부터 3주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다듬어지고 여러 올림픽에서 검증된 일본의 음성 안내 시스템에 이름도 생소한 한국의 스타트업이 도전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은 음성 합성 기술에 수천억 엔을 투자해왔고 실제 행사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한 회사가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처럼 보였고 현실을 모르는 주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원회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보고서를 더 읽어내려가자 제 팀 소속 독일 음성 기술 전문가 한스가 작성한 기술 메모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한스는 음성 합성과 언어 처리 분야에서 매우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메모는 한국 문자 체계인 한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 총 24개의 기본 글자 형태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글자는 소리를 낼 때 사람의 입과 혀, 목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이런 구조적인 설계가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소리를 분석하고 재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인간 언어의 가장 작은 소리 단위와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AI가 발음을 더 정밀하게 나누고 다시 조합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한글이 알파벳이나 다른 문자 체계보다 음성 합성에서 이론적인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3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한글은 580년 전 한국의 왕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문자였습니다. 컴퓨터도 인공지능도 디지털 기술도 존재하지 않던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 문자 체계가 어떻게 현대의 인공지능 기술에 더 적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게는 지나치게 이론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스가 현실적인 기술 검증보다 언어학적 개념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3주 뒤로 예정된 기술 시연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국 이용자들이 티켓을 실제로 구매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생각났고 전통적인 질서를 의심하기 시작한 안드레아의 표정도 떠올랐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초록색 여권 지도를 보여주던 젊은 분석가의 얼굴도 함께 스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한 데이터였고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데이터를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단기적인 변화가 장기적인 구조를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올림픽이 모든 질서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일본이 아시아의 핵심 경제, 문화 국가로 자리 잡은 것은 수십 년에 걸친 축적의 결과였습니다. 최근 한국이 보여주는 문화와 기술의 성공이 인상적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기존의 힘의 구조를 바꾼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3주 뒤의 시연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늘 그래왔듯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이고 한국의 시스템은 영리할 수는 있어도 더 나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익숙한 질서는 유지될 것입니다. 저는 창문에서 몸을 돌려 다가올 기술 평가를 대비한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 테스트가 최대한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3주는 기술 준비와 각종 회의로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조직위원회 건물 지하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에서 한스와 거의 매일 붙어 지냈습니다. 방은 회색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에서는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쪽 벽을 따라 금속 선반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5대의 서버가 나란히 배치돼 있었습니다. 두꺼운 케이블들이 서버들 사이를 연결하고 있었죠. 한스는 연결 속도를 점검하고 음성 출력 품질을 확인하는데 몇 시간씩 매달렸고 저는 관련 문서를 검토하며 시연 당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사무실에 도착해 밤 9시가 넘어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이번 작업은 단순한 기술평가 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철저함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방어선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일본 시스템은 이미 3번의 올림픽에서 검증된 기술이었습니다.
수십 개 언어로 수백만 건의 안내 방송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왔고, 도쿄의 여름 더위와 나가노의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신뢰성과 안정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들을 마치 주문처럼 반복하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여러 차례 한글의 음성 구조에 대한 분석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한국 글자들이 특정한 입모양과 공기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설명하는 도표를 준비해왔고, 이것이 인공지능 처리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론적인 언어 구조보다 중요한 건 실제 운영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치 속도, 오류 발생 시 복구 능력,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진짜 평가 기준이라고 강조했죠. 올림픽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요소들이었습니다. 한스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 뒤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독일 사람이었고 지휘 체계를 존중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음성 합성 기술을 다뤄온 엔지니어였고, 기존의 가정이 틀릴 수 있는 순간을 직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맡은 일을 묵묵히 해냈고, 시연이 완벽하게 준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론을 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의 성실한 만큼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3주 동안 안드레아 비안치도 몇 차례 지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올 때마다 한국 관광 데이터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관광부에서 나온 보고서를 인쇄해 가져왔는데, 한 자료에는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관광객이 아시아 방문객 전체의 38%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는 지출 패턴을 분석한 것이었고, 한국 관광객이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보다 하루 평균 더 많은 돈을 쓴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숫자가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하루 평균 270유로를 쇼핑과 식사, 여가 활동에 사용하고 있었고, 중국 단체 관광객은 190유로, 일본 관광객은 220유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행정가 특유의 냉정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런 수치는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의 올림픽이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정책을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고 했죠. 안드레아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돈은 단기에서 오든 장기에서 오든 결국 돈이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동맹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이탈리아 관광부가 새로운 방문객 예측 모델을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이 분석은 비자 신청 자료, 호텔 예약 현황, 항공권 판매, 과거 행사 참석 기록을 종합한 것이었습니다. 국가별로 올림픽 기간 전체 방문객 수를 예측한 자료였죠. 보고서를 읽는 동안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방문객 수 1위로 표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2위도 3위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1위였습니다. 모델은 올림픽이 열리는 2주 동안 한국 방문객이 14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국은 9만 8천 명, 일본은 7만 2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방문객 유형에 대한 분석도 포함돼 있었는데, 한국 관광객의 87%가 스스로 일정을 짜고 움직이는 개별 여행자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른바 자유여행객들이었습니다. 반면 중국 관광객의 63%는 단체 관광 형태로 방문할 것으로 분석돼 있었습니다.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밀라노 전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쇼핑과 식사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묶이지 않을 것이고, 그만큼 도시 곳곳에서 상세한 안내 정보가 필요해질 겁니다. 표지판과 안내 방송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가자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밀라노의 명품 쇼핑거리 몬테나폴레오네의 사전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부분이었는데, 개인 쇼핑 예약 명단에서 한국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구찌와 프라다, 베르사체 같은 고급 매장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한국 고객들의 프라이빗 쇼핑 예약을 받고 있었고,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과 안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매장 책임자는 지난 5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고객층이 한국 관광객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었고 모든 데이터가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가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제 질서에 대한 제 이해, 그리고 제 전문적 판단의 기준이 이미 낡았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경력 전체가 잘못된 전제 위에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관광 예측이 발표된 다음 날, 안드레아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보고서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맞은편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올림픽을 대비해 한국어 안내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긴급 요청서를 작성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 관행이 아니라 실제 방문객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은 실제로 돈을 쓸어오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안드레아는 처음 회의에서 분명 제 편이었고 중국과 일본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 주장에 동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개의 보고서만 보고 이렇게 쉽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3주에 걸쳐 쌓여온 데이터가 천천히 생각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증거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행정가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선호보다 데이터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지하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버들은 여전히 낮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한스는 이미 퇴근한 뒤였습니다.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독일 외무부의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관광 예측이 제 판단과 다르다거나 한국의 인공지능 회사가 일본 기술에 도전하려 한다거나 이탈리아 동료가 한국어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과연 위기로 들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개입이 필요한 비상 상황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저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조정처럼 들릴 뿐이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방어선은 다음 주로 예정된 기술 시험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 시스템이 한국 시스템보다 명확히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면 관광 데이터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검증된 기술을 선택했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여전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내내 일본 시스템의 기술 사양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강점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47개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대한 어휘 데이터를 갖추고 있었고 극심한 더위와 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시험을 거쳤습니다. 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전환되는 이중 백업 체계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실제 올림픽 방문객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된 사용자 환경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제도적 노하우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이 첫 시도에서 이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신뢰성과 검증된 실적이 이론적인 효율성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를 정리했고 시연에서 던질 질문 목록도 준비했습니다. 장애 발생 시 대처 방식과 백업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을 계획이었습니다. 마치 재판을 앞둔 변호사처럼 논리를 정돈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 되자 다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시연은 제 입장을 지지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경험은 실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하 사무실에 도착하니 한스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서버를 점검했고 모든 상태 표시 등이 정상 작동을 의미하는 초록색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응답 속도는 기준치 안에 있었고 음성 출력도 선명했습니다. 한스는 시연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수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글 구조에 대한 그의 분석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승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한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순수한 기술 관점에서 보면 한국 방식이 이론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을 가장 작은 소리 단위로 나누고 다시 조합하는 방식이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이론이 항상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환경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일본 시스템이 그런 변수들을 오랜 시간 다뤄왔고 수없이 수정되며 안정성을 확보해왔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 시스템은 실전 경험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죠. 한스는 우리가 비교 테스트에서 이길 확률을 70% 정도로 봤습니다. 만약 한국 쪽이 충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면 80%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는 저를 완전히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70도, 80도, 100%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패배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 동안 모든 경우를 상정하며 준비했습니다. 만약 한국 시스템이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면 어떻게 설명할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여러 대안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모든 준비 아래에서 저는 오랜만에 낯선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직위를 잃거나 명성이 흔들릴까봐 두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두려움은 제가 30년 동안 믿고 의지해온 세계의 구조와 질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틀렸다면 저는 지난 30년 동안 무엇을 기준으로 일해온 걸까요? 그 생각들을 애써 밀어내고 장비 점검과 절차 확인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시연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날이 지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었습니다. 시연 날은 11월의 차가운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예정된 시작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한스는 이미 작업 공간에서 케이블을 정리하고 전원 공급 장치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5대의 서버가 반듯하게 줄을 맞춰 서 있었고 어두운 방 안에서 상태 표시등이 녹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정돈돼 있었고 준비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권위와 자신감을 보여주고 싶어 가장 좋은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반면 한스는 늘 그렇듯 회색 스웨터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모습보다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원 공급은 안정적이었고 네트워크 연결도 문제 없었으며 음성 출력 테스트 역시 완료돼 있었습니다. 백업 시스템도 대기 상태였습니다. 모든 항목이 완벽하게 체크돼 있었습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작은 만족을 허락했습니다. 적어도 준비 부족으로 문제를 지적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9시 30분쯤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한국팀이 지하 작업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로 구성된 3사람이었고 모두 3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그들은 정장이 아닌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이었고 서버 한 대가 실린 장비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단 한 대의 서버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부하를 감당하기 위해 5대의 서버가 병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버 한 대만 가져왔습니다.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3사람 중 여자가 팀 리더인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또렷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고 시연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악수는 단단했고 태도는 침착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서버 한 대로 30년간 다듬어진 시스템과 경쟁하려면 최소한 긴장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9시 45분이 되자 조직위원회 관찰자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안드레아 비안치 기술 담당자들, 일본어와 중국어 교수,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 관계자까지 모두 합쳐 15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한쪽 벽을 따라 놓인 접이식 의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팀은 우리 시스템 옆 테이블에 서버를 설치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불필요한 동작 없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원과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시스템을 부팅한 뒤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설정에 걸린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아침 설정에만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설정 속도는 실제 성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테스트에 앞서 한국 팀 리더가 몇 분간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조직위원회 수석 관찰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벽에 있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마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글자들을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 총 24개의 기본 글자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들은 사람이 소리를 낼 때 입과 혀, 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탕으로 설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음은 소리가 막히는 위치를, 모음은 입의 모양과 공기 흐름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기역 소리는 목 뒤쪽에서, 비읍 소리는 입술에서 만들어진다는 식으로 도표를 그려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글자 구조가 인간 음성의 가장 작은 단위와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모든 언어를 처리하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점점 인내심이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언어학 강의였지 실제 시스템 성능을 검증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한글의 설계가 흥미로울 수는 있지만 우리는 논문을 평가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느냐였습니다. 한스의 반응이 신경 쓰여 그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는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한국팀 리더의 설명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흥미를 느끼는 듯했고 어쩌면 감탄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불안했습니다. 한스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적 우위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한국팀 리더는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곧 이어질 테스트가 이 원리들이 실제 성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업대로 돌아가 수석 관찰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다국어 안내 방송 처리 속도였습니다. 수석 관찰자는 두 팀에 동일한 영어 안내 문장을 제공했습니다. 게이트 변경과 경기 시작 시간에 대한 전형적인 올림픽 안내 문구였습니다. 두 시스템은 이 문장을 동시에 14개 언어로 변환해야 했고 모든 언어의 음성이 출력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타이머가 시작되자 일본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버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언어는 순차적으로 처리됐습니다. 영어 다음 일본어, 그 다음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순이었습니다. 각 언어의 음성이 차례로 스피커에서 흘러나왔고 발음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초를 세고 있었습니다. 모든 언어 처리가 끝났을 때 타이머를 확인했습니다. 8.4초였습니다. 충분히 안정적인 수치였습니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국팀의 화면을 봤습니다. 이미 모든 처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타이머에는 2.8초가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14개 언어의 음성 파일이 모두 완성돼 있었고 출력도 정상적이었습니다. 2.8초였습니다. 저는 수석 관찰자에게 타이밍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팀 리더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언어를 하나씩 처리하지 않고 병렬 처리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원본 음성을 음소 단위로 분해한 뒤 그 음소들을 모든 언어로 동시에 재구성한다는 겁니다. 수석 관찰자는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한 번 더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2.8초.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2.8초 대 8.4초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훨씬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처리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발음의 정확성과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일본어 원어민 교수에게 두 시스템의 일본어 안내 방송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우리 시스템이 재생됐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음과 문법이 정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같고 다소 인위적으로 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라기보다는 학습용 음성에 가깝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시스템이 같은 문장을 재생했습니다. 교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한 번 더 들은 뒤 실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억양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렸고 리듬도 대화체에 가까웠습니다. 조사와 연결사가 원어민 특유의 미묘한 변화로 표현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30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발한 시스템이 얼마 전까지 이름도 알지 못했던 한국 시스템보다 덜 자연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중국어 교수의 평가도 비슷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정확했지만 기계적이었고 한국 시스템은 사람처럼 들린다고 했습니다. 한국 팀 리더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언어를 음소 단위로 분해한 뒤 실제 인간 대화에서 학습한 자연스러운 변화 패턴을 적용해 다시 조립한다고 했습니다. 한글의 구조 덕분에 음소 매핑이 효율적이어서 데이터는 작지만 표현력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어나 문장을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리의 구성 요소를 실시간으로 조합하는 방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시스템 신뢰성과 백업 능력이었습니다. 단일 서버가 고장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팀 리더는 미소를 지으며 이 서버는 단지 접속 장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처리는 서로 다른 세 개의 데이터 센터에서 분산 처리되고 있으며 이 장치가 고장 나도 다른 장비로 몇 초 안에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일 장애 지점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대의 서버를 쌓아 올린 우리의 시스템이 그들의 클라우드 구조 앞에서는 갑자기 구식처럼 보였습니다. 시연은 11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수석 관찰자는 두 팀에게 감사를 전하며 조직위원회가 일주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지하실을 떠났습니다. 저는 5대의 서버 옆에 서서 멍하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스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방금 저는 30년간 쌓아온 기술이 580년 전에 설계된 구조적 원리에 밀리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지하 시연실을 나온 뒤 특별한 목적지도 없이 밀라노 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발은 의식과 상관없이 보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11월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고 가을 햇살은 오래된 조약돌 길 위에서 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지나쳤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외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한 카페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나빌리오 운하가 산책로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고 물 위에는 연한 푸른 하늘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온했고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상태였습니다. 2.8초와 8.4초 그 숫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고 말하던 일본어 교수의 목소리도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한 채 1시간이 넘도록 계속 걸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멈춰섰을 때 저는 들어온 기억도 없는 카페의 작은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안드레아 비안치가 나타나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연락한 적도 제 위치를 알린 적도 없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뒤 저를 따라온 게 분명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제 의사를 묻지도 않고 에스프레소 2잔을 새로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건 안드레아였습니다. 그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기술에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자존심에 반대하는 겁니까?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안드레아에게 국제표준 언어 위계 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데 30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 틀은 경제력, 역사적 선례, 그리고 검증된 실적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고 일본은 수십 년에 걸친 성취를 통해 그 자리를 얻은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시연과 몇 개의 관광 보고서를 이유로 그 틀을 바꾸는 건 제가 배워온 모든 것과 제 경력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안드레아는 끼어들지 않고 제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신 뒤 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근본적인 가정을 바꾸는 일은 누구에게나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라고 말했죠. 하지만 더 나쁜 선택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 믿음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책임감이 아니라 원칙처럼 포장된 고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을 하나씩 짚어줬습니다. 한국의 여권 보유율은 일본을 크게 넘어섰고 밀라노 올림픽 티켓 예약에서도 한국이 다른 어떤 아시아 국가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객은 경기 기간 동안 아시아 관광객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고 하루 평균 지출액도 중국과 일본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일본 시스템과의 직접 비교에서 분명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이것이 의견이나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두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죠. 제 역할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올림픽을 찾을 사람들을 제대로 안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떠오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드레아에게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독일 외무부의 시연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적 성능을 기준으로 한국 시스템 채택을 권고해야 하고 국제 환경이 변했음을 인정하며 프로토콜 역시 그 변화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곧 제가 30년 동안 틀렸다고 인정하는 일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수도 있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안드레아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올림픽은 누가 옳았는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수와 방문객을 위해 최고의 경험을 만드는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그 사명보다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안드레아가 떠난 뒤에도 저는 카페 테이블에 1시간 넘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기록이 적힌 갈색 가죽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김포공항을 걸으며 표지판 구석에 작게 적혀있던 한국 글자들을 보던 장면도 다시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결코 일본의 대표성을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던 그 문장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가정은 당시에는 너무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관찰 자체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제가 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제 한정된 시선이 만들어낸 기준이었다면요. 제가 오래된 기준점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세상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마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신문 가판대에 들러 이탈리아 신문 한 부를 샀습니다. 7페이지에 밀라노 동계 올림픽 준비 상황을 다룬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새로운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평가 중이라는 내용이었고 어느 나라의 기술이든 방문객 서비스의 질이 최우선이라는 안드레아 비안치의 발언이 인용돼 있었습니다. 신문을 접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독일 외무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연 결과를 정리했고 관광 수요 예측을 포함했으며 한국 시스템의 기술적 강점에 대해 상세히 적었습니다. 클라우드 구조, 병렬 처리 방식, 음소 단위 재구성의 장점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3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썼습니다. 작성을 마친 뒤 전체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수정했습니다. 결정을 재검토하자는 표현을 지우고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위해 한국 시스템을 채택할 것을 명확히 권고하는 문장으로 바꿨습니다. 관련 데이터와 자료를 모두 첨부한 뒤 다음 날 아침 발송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어두운 호텔방에 앉아 창밖의 밀라노 스카이라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뒤 올림픽 행정 건물 3층 회의실에서 공식 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스와 안드레아, 한국팀과 일본 기술 대표들, 그리고 여러 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회의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인공지능 시스템을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주요 다국어 안내방송 플랫폼으로 채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빠른 처리 속도, 자연스러운 발음, 안정적인 클라우드 구조가 주요 결정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대표들에게 지난 올림픽들에서의 헌신과 기여에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축적된 작업이 오늘의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표들은 정중하게 인사한 뒤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한국 팀 리더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회에 기회를 준 것에 감사 인사를 했고 곧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음성 데이터와 분석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시스템도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글 기반 접근법이 이렇게 효과를 발휘한 것은 일본 시스템이 30년 동안 정리해 온 언어 연구와 예외 사례들이 토대가 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축적된 지식과 새로운 방식이 만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30년간의 일본 기술과 580년의 한글 설계 원리가 만나 어느 한쪽만으로는 만들 수 없었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보며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겸손도 외교적인 수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누군가를 밀어내며 올라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해온 시간과 다른 나라들이 쌓아온 성과를 존중하며 흡수한 끝에 스스로의 자리에 도달한 나라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제야 비로소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동계 올림픽 개막식은 2월의 차가운 금요일 저녁에 열렸습니다. 저는 메인 경기장 상층부 좌석에 앉아 있었고 목에는 공식 자격증 배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기장 조명이 어두운 하늘을 향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수천 명의 관중이 제 주변 좌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색의 겨울 코트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죠. 식전 행사는 불꽃놀이와 음악으로 시작됐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국기를 들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고 관중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장면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지만 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방송 시스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몇 분 간격으로 경기장 스피커를 통해 여러 언어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환영 인사, 안전수칙, 경기 일정 안내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듣기에 자연스러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어가 나왔고 그 다음 영어, 그리고 한국어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순이었습니다. 저는 각 언어를 하나하나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한국어 안내방송은 부드럽고 대화하듯 자연스러웠고 일본어 안내방송도 억양과 리듬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조차 귀에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텍스트 안내가 여러 언어로 차례차례 표시되고 있었고 한국어 문장이 일본어보다 먼저 나타났습니다. 불과 반년 전이었다면 그 순서가 제 마음을 크게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한국 글자들을 보며 아무런 거부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측대로 한국 관광객들은 정확히 그 수치만큼 밀라노를 찾았습니다. 공항은 일주일 내내 한국 방문객들로 붐볐고 호텔들은 한국 손님이 아시아 고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몬테나폴레오네의 명품 매장들은 몇 달 전부터 예약된 한국 고객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안드레아의 말이 옳았습니다. 돈과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면 정책 역시 함께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편파도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증거에 기반한 행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한 밀라노 거리를 따라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방에 도착해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해야 할 보고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독일 외무부에 제출할 올림픽 언어 시스템에 대한 최종 정리 문서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경기 기간 동안 어떻게 모든 기대를 넘어섰는지 적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구조의 효율성과 안정성, 그리고 한글의 음성 구조가 기존 문자 체계보다 인공지능 환경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정리했습니다. 독일이 한국의 인공지능 기업들과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썼습니다. 다국어 안내 시스템의 미래는 이러한 음소 기반 접근법 위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위한 공식 협력 관계를 권고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작성을 마친 뒤 문서를 저장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첨부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제 방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증거 앞에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40년 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온 가정의 끝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마지막으로 밀라노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시 위로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검은색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다시 옅은 주황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곧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580년 전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을 떠올렸습니다. 인간의 말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문자로 구현한 그 설계가 수세기 뒤 인공지능과 만나 이렇게 활용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본 원리는 시간을 넘어 살아남았고 전혀 다른 시대의 기술과 자연스럽게 결합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설계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만든 구조는 시대가 바뀌어도 살아남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국팀이 밀라노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국가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오래된 질서를 붙잡는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때 무엇이 열리는지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짐을 챙겼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6시간 뒤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방을 한 번 더 둘러보며 빠뜨린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갈색 가죽 노트는 기내 반입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펼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1988년 서울의 기록들은 이미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는 충분했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그 노트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밀라노와 서울을 비롯해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던지고 증거를 따라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새롭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밀라노의 아침 햇살이 어제보다 더 밝고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조금 더 정직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선과 열린 마음으로 돌아가 제1의 다음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년 넘게 공부했던 아시아의 언어 서열은 이제 밀라노에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경제력과 인구수로 밀어붙이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문화적 깊이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국어의 주권마저 한국의 AI에 의지하게 된 열도와 대륙의 굴욕,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글 앞에 무릎을 꿇은 유럽의 거물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묵묵히 쌓아온 실력의 결과였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지혜를 가진 자가 세상을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AI와 한글의 진격은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다음 올림픽에선 또 어떤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